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의왕문화원부설 의왕지역문화연구소 사장 박철환입니다. 시민기록가들이 학습 과정에서 진행한 초평동 세우대 마을의 조사 과정을 책으로 담아내고 또 그 조사 기록 과정에서 우리들이 마을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오늘 학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22년 의왕문화원 학술 대회의 주제는 의왕의 마을 기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왕시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의왕 지역을 조사한 것을 내용으로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성과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의왕 전역을 조사한 의왕시사 일본에서 7권까지를 발행해 내면서 의왕시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왕에는 자연 마을이 11개 동이 있는데 이 자연 마을들의 보다 더 세밀한 주민들과 밀착된 그러한 조사, 마을 조사를 진행하려고 몇 차례 의왕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한 15년 가까이를 마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튼 오늘 이러한 저희들의 학술 대회가 좋은 우리 마을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왕문화원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왕문화원의 가장 어르신이시면서 우리 의왕시 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의왕문화원장 이동수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달인데도 날씨가 아주 포근하고 우리 문화원의 의왕의 마을 기록 사업이 아주 겨울날씨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와 같이 의왕의 아카이브가 아주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왕의 마을 기록을 위해 초평동 일대를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시민기록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초평동의 자료는 의왕의 시민 아카이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기록가 심화 과정은 작년 사진으로 기록하는 초평동 활동에 비해서 더욱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어떻게 그걸 완성해야 하는지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유는 시민기록가 여러분들이 의왕의 마을 기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미흡한 점들에 대해 성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어렵게 아카이브 사업을 먼저 진행한 이천문화원과 서울 성북문화원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 기록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의왕의 기록은 어떤 주제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의왕문화원 이사님들께서도 의왕의 시민기록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왕의 아카이브 사업이 발전되길 희망하며 시민기록가 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왕문화원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왕문화원에서 시민기록과 양성과정을 수료한 조성진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걸 먼저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하지만 사라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2021년 작년부터 제가 참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했던 시민기록과 과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순서대로 발표하면서 마지막에는 작년과 올해에 있었던 시민기록과 과정에 대한 비교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1년도 시민기록과 양성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먼저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었고요. 구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모아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구술 인터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술 인터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의왕의 지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의 역사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지역사를 들은 이후에 한 마을을 선택해서 지역 마을 답사도 했습니다. 박철아 소장님과 함께 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수업인데요. 사진을 찍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진을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손자 사진을 찍어주기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들을 하셨고요. 예쁜 꽃을 찍어줄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실생활에 접목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아카이브 또 기록보다는 사진에 더 관심이 많아졌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갔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한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지로 기록했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진 기록에 대한 공유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박기명준 사진작가와 함께 발표할 사진을 끌어모으고 분류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이브란 기록은 무엇일까? 왜 기록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걸 기록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었고요. 이런 기반 하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지 하나씩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건 공공 기록물 그리고 민간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는 아주 전문적인 심화된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되다 보니 몇몇 분들은 조금 지루해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앞으로 기록해야 할 민간 구술 기록이 최고의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의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혹여나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간판이나 길 그리고 건물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간접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미산 마을 그리고 홍성 풀무 컬렉션 의왕 도룡마을도 기록을 이런 식으로 남겼다. 여러 가지 기록의 방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구술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보다는 말소리 그리고 대화에 참여할 때는 세 사람이 하여야 한다.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보존 그리고 최장 결과물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결과물을 구술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두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 것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을 것인지 글로 옮겨 적은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문답 형식으로 기록을 할 것인지 혹은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지 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 것인지 대본을 만들 것인지 또 혹은 그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을 소설화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진 아카이브에 대해서 각자의 찍어온 사진, 우리의 의왕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교와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발표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기억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의 생각은 다르구나, 모두의 초점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식물만 찍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쉬었다 간다라는 의미의 이런 발표를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선생님은 역사적인 것들만 찍어서 발표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저희 초보 단계에서는 아주 형편없고 품질도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했던 이 숨이라는 주제로 제가 27장의 사진을 담았는데요. 그 사진 빠르게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이라는 주제로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뿌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식물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강요라는 주제도 조금 무서운 주제이긴 하지만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나무도 죽어있고 벽에 그려진 나비도 죽어있는 거고 저기 서 있는 아이도 분명히 생명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혹시 저것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라는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흔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살아있다라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배운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서로 생각도 달랐고 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에 사진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3개의 조로 나눠서 윗세우대, 중간세우대, 아랫세우대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고요.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세우대라는 곳이 의왕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곳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미 깊었던 지방문화원 아카데미에 우연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택님 한국구술사 연구소장님의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됐고요.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구술에 대해서만, 구술 기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집어넣은 건 이전 사진을 보면 저희가 가운데 계신 분한테 구술 기록을 얻을 때의 저희 모습과 윤택님 소장님이 실제로 구술 기록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대1로 붙어서 아주 중요하게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해서 구술 체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툴게도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렇게 구술 체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죠.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서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구술을 듣고 나서 녹음을 글씨로 바꿀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빠르게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명이 구술 시민기록가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선정 과정, 백운호수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백운호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구술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구술자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원과 함께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질문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질문지를 예비 선정을 가지고 질문지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윤택님 소장님한테 배운 그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했고요. 짧게 1분 20초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십니다. 일단은 이게 백운호수라고 이름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의일저수지 아니면 의일호수로 바꾸든지 호수도 아닌데 호수로 하려면 의일호수 그래야 되고 공군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공군에 있을 때 이게 최초의 이게 교회야 이게 49년. 그러니까 옛날에 6.25 전이네요. 이거 저기 정미소 큰 정미소를 허러하다가 기둥과 기둥을 이었어. 이어가지고 한 18평 정도 이거 친 거야. 이거 이게 항공 정사. 사진으로 찍으신 거예요? 응? 항공 사진으로 찍으신 항공 거예요? 사진이야. 1966년에 49년도에 지금 여기는 좀 지대가 높아서 마루턱이야. 이게 마루턱 여기가. 여기 십자가 탑이 있구나. 네. 보이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이게 저 꼭대기 가면 그게 뭐 건물 하나 있잖아. 산 꼭대기에 동천목장.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동천목장 올라가는 산이 있단 말이야. 네. 그 길이 있어. 이게 그 길이야 이게. 이 길이 이래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여기 길이 없지. 내가 이거 1970년도에 저기 저수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다 닦아버렸어. 자동차 댕기게. 포크레인 갖다가. 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말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놓치지만 이거를 듣고 나서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구술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쳤는데요. 가장 아쉽게도 저희가 0.2점 차이로 1등을 못 차지하는 바람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놓쳤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시민기록과 양성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과정, 작년에 했던 시민기록과 양성과정은 5명 이상의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야마다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철아 소장님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는 또 장단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마을 답사가 3번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생태도 들어가 있었고 의왕 세우대 마을의 역사, 의왕의 역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구술체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왕문화원에서 각각 3개의 조로 나눠서 3개의 조에 3명의 구술자들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2시간 안팎으로 구술체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리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제가 말씀드렸던 21년도 지방문화 아카데미 22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기간은 총 3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지방문화원 아카데미는 2달 걸렸습니다. 올해에는 약 2.5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차수는 총 14회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8회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4분의 강사진이 있었고 여기는 윤택님 소장 혼자서 진행을 하셨고요. 박철아 소장님 혼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먼저 볼게요. 20명이 지원을 했고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6명이 지원을 했고 1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율은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카이브의 이해, 구술사의 이해, 마을 답사, 사진 기록의 생산과 활동, 사진 기록 공유 발표, 즉 요 주요 내용만 보셔도 기본부터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우대 마을에 의해 세우대 역사와 문화, 왕송호수의 생태와 역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구술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수업 내용에는 실제로 구술 기록을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 마지막에 가서 구술 기록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물 제작 지침이 내려왔을 때 보면 이건 의왕문화원 연합회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 의왕문화원에서 나왔던 원고 지침입니다. 의왕문화원은 연합회에서 줬던 걸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글씨체, 글씨 간격, 줄 간격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와 같이 말을 더듬거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발언 등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의왕문화원에서 내려줬던 지침에 보시면 물론 글자 크기라든가 좌우 옆에 원고 마감의 기준 어제까지다라는 게 있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총 180 이내로 만들어야 하는 원고지만 1인당 20페이지라는 게 할당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사진을 포함해서 20페이지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가로로 넣을지 세로로 넣을지, 사진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할지, 각각의 사진은 매수는 몇 장이나 허용을 해야 할지, 극단적으로 본다면 세로로 된 사진 20매만 넣어도 20페이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거든요. 글씨를 한자 쓰지 않아도. 물론 그런 선생님은 없었지만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방향을 문화원에서 정해주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원고를 쓴데 만회하는 이슈들이 있었고요. 원고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어려움들이 편집하는 선생님 2분께서 애를 먹으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기록과 양성 취지, 문화원에서 사진전을 하면서 벽에 붙어두었던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 기록문화 활성을 도모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가 개개인의 귀중한 공적 활동 경험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 그 결과가 우리 공적 활동의 경험이 아닌 개인의 귀중한 활동 경험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활동을 한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조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마을지를 만드는데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들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문화원의 공팀장님이 다른 지역의 문화원들이 어떻게 마을지를 만들어가는지를 좀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마을지와 또 시민 기록가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기록하는 방식과 이걸 가지고 잠시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영역들은 또 별도로 존재할 것이고 이번엔 우리 의왕 시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록에 남기는 방식을 우리 의왕 문화원에서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러한 취지로 2021년부터 시민 기록과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2년 차인데요. 아직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들이 이렇게 좀 누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짜로 우리 마을 기록가, 시민 기록가 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우리 경기민속학회의 정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의왕 마을조사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왕은 다른 고장을 가기 위해서 몇 번 거쳐가는 것이 전부이고 당연히 의왕과 문화원은 처음 와봤습니다. 예, 지난달에 공 팀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의왕 문화원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잘 모른다. 자료를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마을 기록과 자체 프로그램과 그동안의 다양한 출간 서적 또 가장 주목한 건 올해 초평마을 조사 아직 출간이 안 됐습니다만은 11분의 시민 기록가가 작성한 원고를 제가 쫙 읽어봤어요. 초고와 수정본까지.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 장단점,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할 측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을조사, 마을의 생활문화를 왜 조사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또 나머지 시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속학자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민속학과에서 한 25년간 강의를 했고요. 한국민속학회 회장과 경기민속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쪽으로도 좀 관여를 해서 문화유청과 경기도 문화재위원도 거쳤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은퇴한 상황이고 경기도 여러 곳을 조사했는데 요즘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화원장이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 4년 동안에 한 20몇 권의 집중적인 마을조사, 가문조사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조사가 시급한 이유가 뭔가? 자,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삶의 기반이 지금 급격하게 소멸돼가고 있지요. 이제 전에 저는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의왕 마을조사 의미와 보완점, 현대적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민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주 또 초평마을도 곧 재개발이 들어가지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을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그 글 속에 생생하게 나와 있더군요. 자, 전통적인 생활 문화는 공동체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크게 변화돼 가고 있지만 사실은 초평마을도 공동체 해체라고 하는 지금 큰 벽에 지금 부닥쳐 있지요.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 문화 생태적인 가치,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가치, 문화 콘텐츠적 가치, 이런 다양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자료는 원천 자료입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더욱더 빛이 나는 자료거든요. 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하죠. 자, 생활 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죠. 지속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죠. 주변에서. 그렇지만 살아있다. 예를 제가 한 몇 가지를, 한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음력설을 강요했다는 건 아마 여기 계신 그 이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양력설을 셌지요. 일제강점기에. 해방 이후에 다시 음력설로 환원됐다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양력설을 강요했습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양력설은 3일 돌려주고 음력설은 정상 근무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양력설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시기에 음력설을 민속의 날 해서 하루 돌려줬습니다. 하루. 그 이후에 와서 지금은 다시 음력설로 환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또는 강압적인 군사 정권에 의해서도 이러한 세시 풍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전통이죠. 우리가 맨날 남의 위성만 빌렸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스포츠 중계를 보면 외국에서 하는 거 보면 중간에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자막이 나오죠. 위성 상태가 고르지 않아 죄송하다 나오고. 왜? 맨날 남의 위성을 빌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위성을 갖자 해서 무궁화 위성 1호를 쏘아 올렸는데 제 궤도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번 쏘는데 2천만 원인가 2천억인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궁화 2호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외국에서 쐈죠. 그때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돼지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는데 왜 돼지를 생각했을까? 그것도 외국에서 쏘아 올리는데 돼지 머리가 없으니까 생기돼지 바베큐를 갖다 놓고 그걸 빨갛게 그냥 껍데기를 벗겨서 거기다 놓고 술은 외국에도 있으니까 술을 따라서 충무를 입더라고. 뭐예요? 하나예요. 인공위성 무궁화 2호가 제 궤도에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거죠. 과학은 100% 믿을 수가 없죠. 지금도 대형 공사장에는 고사를 지냅니다. 제 친구가 건설회사에 한 40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낸대요. 전화 걸어서 업체에 야 우리 몇월 며칠에 고사 지낼 테니까 어디로 얼마짜리 고사상 좀 가져와 해서 대단해가지고서 고사를 지내고 충무는 자기네들이 쓰죠. 입시 때가 되면 입시 주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문화는 지속되고 있고 변화될 뿐이죠. 이 임산부한테 닭고기하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닭살과 오리알이 된다. 들어봤죠? 이게 어처구니 없죠. 이거 아주 비과학적인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요. 근데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산부는
육식을 삼가하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금기가 설정이 된 거예요. 가능하면. 왜? 저장 시설이 좋지 않은 시기에 육식을 먹었다 탈이 나면 태아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해라. 그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가 뭐 오리발이 되고 아이가 닭살이 된다라는 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22년 마을 조사를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 10인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고 주로 1942년에서 45년생이 많더군요. 38년생이 한 분 계셨고 두 분은 생년월일이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11인이 조사는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매회 1시간에서 3시간, 대략 200점 거리 매수를 보니까 60매에서 한 95매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더군요. 현장 사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화원에서 출간물을 보니까 역사, 문화, 유적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무형문화 쪽에 생활문화는 지명요리하고 설화 정도에 그쳤습니다. 조사진은 마을 기록가 중심의 한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기록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더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진을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철저히 마을 기록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전문가, 마을 기록가가 공동 조사할 수도 있고 전문가 중심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2년 동안의 단기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본 마을 보고서는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야, 2년 동안 이 정도 썼으면 앞으로 3년, 4년, 5년 차에 가면 상당히 심도 있는 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저도 지금도 오늘 어디 조사를 간다 그러면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있어요. 별일을 다 하겠어요. 저는 아주 3, 40년 동안 조사를 다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도 문전 박대 당한 적도 있고 잡상이 취급받은 적도 있고 별일도 다 있고 대부분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굉장히 아주 처음 갔는데도 얘기를 잘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갈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을 기록가는 지금 보니까 녹취에 의한 구술자 중심의 시각에 조사된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 뒤에 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을 기록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이 강점이 있고 구술자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지명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모르는데 막 노인네들 저기 어느 동네에 가면 그 고개 넘어 그 무슨 고개요? 제가 못 알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시 질문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죠. 세밀한 것까지 모르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죠. 예. 초평마을에 보니까 초평동이 저 아래쪽이 돼요. 예. 아이고 저 의왕이 굉장히 길어요. 보고서의 가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흥미있는 내용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제가 흥미있는 건 서리, 참새잡기, 남도 여성의 모내기 원정 품앗이. 이것은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호남 지방의 여성들이 집단으로 경기도에 와서 아주 일을 잘해요. 품앗이를 하고 돈값을 받고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혼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더 조사하면 그래서 그 호남 사람 여자가 여기 와서 같이 남자하고 같이 삽니다. 다양한 어떤 홀레 재꾸러미 이런 아마 경험이 있은 분도 있고 원달러 얘기라든지 등짐 장수 얘기 등등 재미있는데 아쉬운 게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호기심만 유발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놀란 건 지금 아까 뭐 조성진 선생도 뭐 발표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좀 작가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문장력이 대체로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이 조사 방법만 조금 더 익히면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완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술자와 조사자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자, 구술자 시각은 그냥 얘기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녹취해서 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야 완전히 구어체예요. 거기서 나는 뭐뭐뭐 합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노인네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찌어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사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한 거고, 어떤 분은 소년은 이리이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어린 적에 노인의 어릴 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조사적 시각에서 문장을 재구성한 겁니다. 어디까지 손을 대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윤택님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아주 구술 쪽에서는 뛰어나지요. 근데 이 구술을 과거에 이제 윤택 선생님 저하고 같이 작업도 했는데 어려웠던 게 구술생에서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자가 손을 대는가. 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읽지를 못합니다. 막 도치법이 막 나오고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고 고유명사가 튀어나오고 읽는 사람, 조사한 사람도 모르는데 읽는 사람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죠. 가독성이라는 건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질문지 사례를 갖다가 제가 거기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했는데, 그러니까 바가지 하나가 나왔다 하더라도 바가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혼례, 마을제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 항목에서 한 20 항목 이상씩 추가 질문을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끌어내는 거죠. 왜? 노인들은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건 심지어는 50년, 60년 전 얘기를 갑자기 해달라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걸어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뭐가 빠졌다 하면서 전화를 막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고맙게도. 생각이 안 나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꾸. 그다음에 큰 제목과 소제목의 통일이 필요하다. 제목은 요약을 해야 되고 서술어 방식이 들어가야 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제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술자가 전부 남자예요. 이번에는 아마 문화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주로 구술한 내용과 여자들이 구술한 내용이 달라요. 출생의례 같은 경우 남자들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남자는 잘 모릅니다. 마을제사 같은 건 남자들이 잘 알아요. 여자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경우와 여자들이 잘하는 경우에 달라요. 얘기가 또 따로 나옵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젊은 세대를 조사할 필요도 있어요. 왜? 시대적 변화 양상을 우리가 좀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40, 50대나 50, 60대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구술자 존칭의 문제, 선생님,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가. 머릿말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고, 인적 사항이
또 중구난방이고 아까 이제 사전에 그런 아마 논의가 좀 부족했던가 봐요. 조사 시기와 장소, 보충 자료 등등 삽입 여부들은 더 논의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뭐 저에게 한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거 작성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데 20분밖에 하지 않아서 주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하는 생활문화 속에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 자, 우리에게는 자연의 신격을 부여합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이 땅에는 지신이 있어요. 나무에는 이제 선왕신이 있고 수목신이죠. 뭐 불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길의 신도 있고 자연 속의 신을 부여한다. 뒷산은 내 땅인데 이 땅은 내가 등기부등본상 내 건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인간은 자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자연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의 주인은 자연 신격에게 있어요. 산의 주인은 산신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산에 우리 어머니를 묘자리를 쓰는데 산신제를 지내요. 산신에게 고사를 지내요. 좀 여기다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파가지고 모시고 다시 덮죠. 여기에다 내 땅에다 집을 짓는데 이 지신에게 터주신에게 고사를 지내요. 내 여기다 좀 집 짓고 좀 살겠으니 좀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고사를 지냅니다. 왜? 이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대두가 되는데 결국 모든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생태 환경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되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삶의 그 자세는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거죠. 음식 문화도 그렇고 세시풍속도 그렇습니다. 해와 달의 변화 속에서 풍수도 그렇습니다. 왜 풍수책을 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이 풍수의 목적 아닙니까? 바람과 물과 땅과 산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놀이를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윷놀이에 보면은 이 원은 저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조선 후기 18세기 그림이에요. 조선 후기의 그림인데 원은 뭡니까? 원은 하늘이에요. 가운데 이 열십자는 땅입니다. 하늘 속에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점이 몇 개입니까? 유판에 29개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28수, 28개의 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28수, 우리 전통적인 28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별자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윷놀이 할 때. 크게 네 길이 있죠? 이 태양이 움직입니다. 크게 한 바퀴 도는 건 하지예요. 제일 빨리 도는 건 동지예요. 태양이 짧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춘분과 추분을 사계절 상징합니다. 이 유판이요. 그 다음에 육가락이 엎어지고 접겨지는 건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독에 걸린 모는 각각의 동물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학적이에요. 윷놀이 자체가. 왜 이 시대의 윷놀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놀이 자체의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재청에 의뢰를 받아서 올해 그 윷놀이가 왜 국가무형문화재로 의미가 있는가 보고서를 동료하고 같이 써서 냈는데 그래서 올 가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윷놀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놀이지요.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 놀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줄다리기
아마 의향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뭐 용인, 뭐 이천, 뭐 주위에 다 줄다리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암줄과 숫줄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음양이 좋아해요. 정말 대보름날 음과 양 오른쪽에 있는 건 용인에 마을에서 지금 정월 대보름날 줄다리기 하는 걸 현장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암수의 결합은 음양이 좋아하고 음양의 결합은 결국은 생산이죠. 풍요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놀이도구도 자연물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왔거든요. 지금 두레는 없어지고 품앗이는 가끔 하지요. 근데 집집마다 논이 다 틀리잖아요. 또 두레패에 일손을 뭐 한 사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과부집에는 하나도 못 나와요. 그렇지만 그 집도 김매기를 해줘요. 노동력은 없어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레는 품앗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은 김장 100포기하는데 옆집은 식구가 맞아 김장 500포기예요. 그럼 옆집에 가서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2시간만 일하고 옵니까? 1시간만 일하고 와요? 그걸 따지나요? 안 따지죠. 품앗이 정신과 두레 정신은 더불어 같이 살자는 거죠. 불균형은 대충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수학자가 와도 이거 계산을 못해요. 한 마을의 논의 크기와 거기에 그 일손에 투입된 사람의 그 노동력을 어떻게 이거 계산합니까? 대충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왜? 더불어 살자는 거죠. 같이 잘 살자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의 의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을조사에서 우리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반이에요. 그 마을에. 지금 보이지 않죠. 자, 작년 저 가운데 저것은 의정부에서 조사했는데 사두이로 상여를 끌고 올라가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앞에 줄을 길게 내가지고서 앞에서 끄는 거예요. 저런 상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산이 아마 경사가 심해서 그런 걸 거예요. 요즘 저 상여도 참 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같이 일하면서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한다. 이게 두레죠. 자, 의례도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한 것보다 산 자를 위한 의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놀이공동체에서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신앙공동체. 경기도는 주로 산신당이 많아요. 아마 의향도 굉장히 산신당이 많을 거예요. 초평동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있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없어진 경우는 과거의 기억을 살려서 조사해야죠. 선암당이라든지 도당 같은 거. 자, 구성원의 쌍방향 소통. 자, 마을에 일이 있으면 마을 회의를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돼야 돼요. 지금 그 초평동 같은 경우 마을에 해체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수시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할 겁니다. 왜? 보상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 용인의 한터마을 같은 데는 그 마을 위에 그 골프장이 생기면서 마을에 굉장히 뭐 그냥 식수가 끊어지고 막 그 차량에 공사 차량에서 막 집이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을 상대로 그 아시아나 골프장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주민들이 싸웠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한 10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형편없이. 그리고 나서 마을이 완전히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왜?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니들 뒤로 돈 먹고 뭐 짜고 비주류는 그렇게 공격하고 주류는 내가 마을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 일하고 있는데 니들 나한테 뭐 누명을 씌우나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타협을 못하냐 하는 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데서 마을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동체는. 그 다음에 여가와 놀이, 설은 집안 가문 중심의 혈연 중심이고 정월대보름은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마을이 잘 되라고 기원하고 마을 대단위의 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악이 아마 곳곳에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의 정화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 자, 우리는 이제 인간 괴롭히는 모든 요소를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부정 탐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부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화해야죠. 그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불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조형물을 쓰기도 하고 뭐 붉은색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농악이나 노래나 춤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을 내부른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상징이고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을 내부른다 불 질러요. 이게 저 어린 시절에 참 재미있죠. 그 횃불 해가지고 저 돌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깡통으로 바뀌죠. 마을에 나무단 쌓아놓고 동해놀이에서 마을에 강한 생명력 또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부정한 걸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정화를 떠놓고 우리 어머니들은 뒷것에 가서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계속 빌었어요. 이 깨끗한 물 한 그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화의 어떤 의미 이런 것도 우리는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민족성. 제가 그 조사를 하다 할머니들한테 조사하다 보면 할머니 첫날밤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막 내요. 어떻게 지내긴 어떻게 지내? 그냥 울기만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는 아주 그냥 꽉 충격으로 왔어요. 그냥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첫날 밤에. 우리가 생각한 첫날 밤이 아니에요. 왜? 부모가 이미 짝을 지어놓고 제가 조사한 분들의 한 70-80%는 그 배우자의 얼굴을 모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랑의 얼굴을 모르고 혼인을 치렀어요. 이제 그런 어떤 어린 신부가 첫날 밤에 눈물로 지샌 신부가 시집살이와 출산과 육아와 엄청 가사노동을 이겨내고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납니다. 이게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나약하면 견딜 수가 없죠. 영유아 사망률이 한 30%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7-8명 낳으면 한 10번 출산을 해요. 출산 기간은 한 20년. 기본이 20년이에요. 출산 기간이. 춘향이 놀이라고 하는 미혼 여성들의 놀이가 있는데 춘향이 주문을 외가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결국 춘향이처럼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반영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왕에서도 춘향이 놀이가 나올 겁니다. 나이 한 80대 이상 할머니들한테 조사하면은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집단이 서로 신병을 풀어가면서 현실의 억압과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온 강인한 민족이다. 자, 생활문화조사 분야는 그냥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간, 공동체, 먹고 사는 문제, 음식, 주거, 놀이문화, 마을신앙, 일생의례, 태어나고 혼인, 장례, 재례, 시제 같은 경우는 가문, 오래된 가문에서 꼭 필요하죠. 세시풍소, 물증. 요즘에 물증이 참 중요해요. 우물 하나 가지고서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얽힌 얘기, 라디오 얽힌 얘기, 뭐 조리도구, 놀이도구, 등등. 하나 아까 좀 발표에 나왔는데 조선민 선생이 앨범 속 사진을 이걸 적극적으로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술을 받아서 보고서에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보다 앨범의 이야기는 그다음에 설화, 전통예술, 농악, 민요, 그다음에 언어생활, 그다음에 구술생애, 자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사가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장기적인 조사 계획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 철저히 안 하면 가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조사 또는 주제별 조사로도 할 수 있다. 마을 조사. 조사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뭐 자체 내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생활조사가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철학이 의식이 내재해 있다. 자, 제 말씀은 이걸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민속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시고 계셔서 우리 마을 기록, 마을 조사에 있어서 민속의 중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토론 시간에 또 보완 말씀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성북구 마을 기록의 수집과 성북 마을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북문화원 백회준 연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서울 성북문화원 연구과장 백외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그 학술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 학술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초평동 마을 조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조성진 시민기록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2년 동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뭐 그냥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노력이 들고 또 고민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과 공유의 일종의 어떤 잔치 같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평동 마을조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저희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수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성북문화원은 2020년에 성북마을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서 그 인터넷 서비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그 성북마을 아카이브가 선진적인 어떤 아카이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과찬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문화원에서 지역학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발을 들어놓은 거긴 한데 지금까지도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될까 그게 고민 중이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발을 들여놓고 좀 더 빨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문화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그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유황문화원과 성북문화원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발표는 여기 자료집에 있는 그 원고를 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와 관계된 사진 자료들을 이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 원고를 보시면서 같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저희 성북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은 2018년 성북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자료 수집, 또 생산, 분류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월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그동안 축적된 성북학 연구의 성과를 총망라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크게 이야기거리, 기록물, 주민기록 따라 활동기록, 모바일 콘텐츠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처음 제안이 나왔던 것은 성북동 역사문화정보조사 연구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영역에서는 지역학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기록물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 구립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지역 아카이브의 구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18년 1월에 이제 성북구청과 저희 성북문화원이 업무 협약 MOU를 맺고 이제 관련 프로젝트 인력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원 지하 1층에다가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저희가 성북학 아카이브가 아니고 성북마을 아카이브였던 까닭은 지역 내 공적, 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이제 문화유산의 조사 그리고 민간 기록물의 수집을 통해서 이제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이제 기반으로 실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홈페이지 및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류 작업을 거쳐서 그 세상에 2020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성북문화원은 서울시 동북부에 위치한 구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선시대부터 그 현대까지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옛날 모습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문화원은 한 2013년경부터 마을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각 동별로 그 문화유산과 역사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의 발간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성북구청에서 이제 마을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책을 역점을 둬서 당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서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문화원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은 그동안 조사했던 그런 지역학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018년에 구청과 문화원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어떤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 지원에 대한 그런 협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계획을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 아카이브를 1단계 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매년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방식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카이브를 구축을 할 때는 이렇게 새 어떤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 그리고 웹 실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항상 협의를 하고 또 여러 번 워크숍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설계해야 될지 그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의왕문화원과는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왕문화원은 초평동 마을 조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지역에 관한 구술 자료를 먼저 수집한 상태였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구술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책자 발간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근데 그런 책자가 많이 발간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 구청과 문화원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북마을 아카이브 설계입니다. 저희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마땅히 이제 본받아야 될 기초 지자체 단위의 아카이브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의 지향점, 형식, 내용, 성격의 갈피를 잡기 위한 이제 고민과 이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존
이제 성북학 연구의 성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책자 발간으로 보여지는 그 성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아카이브 팀은 아카이브 홈페이지 메뉴 개발 시 이야기거리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만한 문화유산을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이제 각 키워드에 대한 사항들을 백과사전식으로 500자 이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라고 해서 단순히 기록물만을 쭉 모아서 보여주는 방식은 저희 문화원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북학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역의 문화유산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성북구에는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제 시무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저희는 아카이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리고 시무장이라는 어떤 그 집 자체는 사실 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록물이 아닌 것들을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항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관한 각 항목 설명문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홈페이지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야기거리와 이제 구술 인터뷰 기록물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이야기거리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북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 정의에 이제 맞게끔 관련된 여러 사진 기록이랄지 그리고 구술 기록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이야기거리는 한 1,500건 정도 그렇게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기록물은 한 10,000건 정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번째 주민기록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민기록단 활동 자체는,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구술 기록을 이렇게 수집하는 활동 자체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 만들기가 저희 문화원의 주력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구술 체록을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한 책을 이렇게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성북마을 아카이브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문화유산도 있지만 지역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수집하지 않으면은 좀 허울뿐인 아카이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주민기록단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그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 참여형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저희는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아카이브는 이제 그 사업 명대로 주민 스스로 이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지자체 아카이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성북문화원은 사업 첫 해부터 주민기록단 교육을 기획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구술사의 이해, 그리고 구술 인터뷰의 방법, 그리고 인터뷰의 결과의 정리와 글쓰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해 지역 관내에 계시는 김영미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님을 이제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가까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의 오재영 교수님을 이제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주민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현재까지 6기 교육을 완료하고 7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저희 그 의왕문화원에서도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셔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만나기 쉬운 그런 관내의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교육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이제 주민기록단 분들이 이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이론 수업도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 나가서 구술 체력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역사학과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 기록이 어떤 역사학적 가치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마을 기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 기록에 대한 어떤 저희의 시야를 많이 넓힐 수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실제로 인터뷰 나가서도 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우리 지역에 저희 지역에 어떤 그 어르신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어떤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업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자영업을 또 하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인터뷰하더라도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한국 현대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직업의 어떤 탄생과 어떤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네,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이제 근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들이고 그것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어떤 직업의 출발점 그렇게 그 의미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고무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희가 주민기록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은 그 실제 이제 마을 기록 수집과 글쓰기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록단 교육과 활동을 통해 거둔 가시적 성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북마을 아카이브 내 주민기록 활동 메뉴의 운영. 그러니까 주민기록 활동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 자료들을 저희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에 이제 게시를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북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 시리즈 도서의 발간입니다. 그래서 구술 체록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 구술 체록을 했다면은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 응했던 분들도 자신의 어떤 자서전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한 권 한 권 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성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처음 시작한 주민기록 활동은 주민기록단에 소속된 활동자가 성북구의 오래된 점포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 내력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또 취재기를 써서 아카이브 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달받은 아카이브 팀은 주민기록단 활동자들이 자료와 글을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에 이야기거리와 메타데이터를 첨부한 기록물로 등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0년
주민기록단 활동자 3분이서 성북구의 오래된 점포를 30곳을 조사해서 기록물로 등재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록단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구청과 문화원과 이제 웹 실현 업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이제 웹 실현 업체 대신에 주민기록단이 중요한 어떤 활동 주체로서 참여를 해서 이 세 주체가 함께 협력해서 저희 아카이브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록단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기록가분들이 이제 지역 현장에 나가서 여러 기록들을 수집을 하시고 그것들을 저희 문화원에 제출하시게 되면은 저희 문화원에서는 그것들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에서는 주민기록단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비가 좀 말이 좀 우스운데 한 건당 2만 원 그렇게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취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한 가게에 가서 이제 생산한 여러 이제 기록물들 그것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한 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그것을 이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00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2만 원 그렇게 됐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예산이 주민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많이는 올리지 못하지만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들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체 활동비 자체도 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주민기록단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북문화원의 아카이브 팀이 많이 주축이 됐지만 앞으로는 주민기록단의 힘을 키워서 이분들이 더 주축이 되어서 저희 아카이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큐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큐레이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가공해서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문화원의 대표적인 큐레이션 방식은 이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문화원 이제 아카이브 팀 이제 연구원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수집한 기록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매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금도끼라고 지어봤는데요. 뜻이 이겁니다.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 그래서 금, 돌, 기 이걸 합쳐가지고 금도끼라고 해서 매주 한 편씩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아카이브 팀 자체가 지역을 좀 더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여러 기록 활동들을 여러 시민들에게 또 보여주는 홍보의 수단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이렇게 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꽤 좀 참신한 글을 쓰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성북문화원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떤 저희가 생산한 자료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상호 협력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런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 그 학교 내 그 학교 안에 그 역사학과도 있고 기록학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재학하는 학생들의 활동과 저희 성북문화원의 기록 활동을 이렇게 좀 같이 협업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 주민들로부터 얻은 여러 구술 자료들을 또 저희 문화원에 제공을 해줘서 저희가 또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성북마을 아카이브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주체들의 기록 활동을 한데 모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조금 지금까지는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성과를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아카이브 센터를 이제 그 새로 짓는 이제 마을 활력소라는 건물 안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주민기록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주민기록단 활동들, 교육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모은 여러 이제 사진이랄지 이제 또 오래된 물건이랄지 그런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년에 완공이 됐는데 굉장히 그 평수가 좁습니다. 한 19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가 인구는 40만인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파트 주택이어서 공공적으로 쓰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제 19평으로 그런 저희 주민기록관을 설립해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이제 장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의 어떤 기록 활동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의왕문화원에서 이제 수행하는 기록 활동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의왕문화원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아까 사진이나 그런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도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발표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북문화원과 의왕문화원이 어떤 지역 기록을 더 나은 지역 기록 활동을 하는데 많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활동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졌습니다.